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대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무거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산재 유족급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된다면 그 슬픔은 감히 발로 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겨진 분들은 그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의 생계와 복잡한 보상 문제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경황이 없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유족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유족급여 신청 요건부터 금액 산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죠. 우리 가족이 일하다가 회사에서 돌아가셨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산재란 업무로 인해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겁니다. 추락사나 교통사고처럼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가 확실하다면 승인이 수월한 편이죠. 하지만 이 업무상 질병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또는 직업성 암 등으로 사망하신 경우에 그 질병이 정말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직접 근로를 했던 거는 재해자이고 유족은 사실 근로를 했던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승인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미 요양 중이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요양급여, 장애급여, 휴업급여 요건이 되신다면 함께 신청을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판단을 거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인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크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매달 생활비처럼 받으시는 거죠. 계산 방법은 평균 임금의 365일분 곱하기 47% 더하기 가중치 그것을 이제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달달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중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최대 4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가 더해질 수 있죠. 하루 최대 보상액은 26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다 받을 수는 없나요? 인데요. 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되지만 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 원칙은 연금입니다. 그렇지만 원하시는 경우에 50%는 일시금으로 미리 받고 나머지 50%만 연금으로 받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계가 막막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선택하세요. 다만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할지는 우리 수급권자의 기대 여명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고시되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보상금만큼 중요한 게 누가 받느냐겠죠? 이것은 법에서 정한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입니다. 여기서 순위가 높은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5세 미만의 자녀, 세 번째는 60세 이상의 부모, 네 번째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다섯 번째는 60세 이상의 조부모, 그 다음에 만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특별한 사례 두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아입니다. 사고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도 출생 후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 봅니다. 당연히 권리를 보호받아야겠죠. 두 번째는 사실혼 관계인데요.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같이 해온 사실혼 배우자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금 수급권자가 한 명도 없다면 그때는 순위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으로 돌아가신 경우에 망인은 말씀이 없으신데 회사는 비협조적이고 유족들은 생전 근로 환경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었던 유족급여 사건에서도 대리운전 기사분이셨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직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혼자서 근무를 하고 지정된 장소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이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대리운전 업체, 통신사, 심지어 은행까지 연락을 하고 증거를 모아서 심사청구까지 가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데이터로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진술이나 업무 기록, 건강검진 결과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하나하나 엮어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족급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헌신을 인정받고 남겨진 가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한번 불승인이 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 혼자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너무 막막하시거나 회사와의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노무보험이 노무케어로 연락주세요. 저희 노무사들이 유족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의 노무사